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왔다 박교수 일곱 번째 시즌의 여섯 번째 시간을 준비한 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실 원래 한 달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 나이가 드니까 좀 아픈 일이 있어서 네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껴 두고 묵혀 둔 걸 준비한 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아 WTI 님이 들어와 주셨고 윤희 님이 오래간만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진짜 사실 라이브를 상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못 했던 이유가 진짜 정말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를 갑자기 못 걷는 거예요. 결국 뭐 각사라고 진단은 칼시픽 텐디나이티스 석회성 건염이 보통 이제 어깨에 생기는 굉장히 아픈 질환인데 저한테는 이제 고관절에 온 거죠. 그래서 진짜 어 첫날은 휠체어 타고 다녔고요. 둘째 날 시술 받고 둘째 날은 약간 걸을 수 있더라고요. 셋째 날 되니까 인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제일 재미있던 건 뭐냐면 첫째 날 저를 보신 제 동료 교수님들이 이제 뭔가 와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궁금은 하는데 휠체어 탔던 사람이 이틀 뒤에 제대로 걸어 다니니까 저한테 와서 그 진단명이 뭐였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석회화 건염. 네. 진짜 아프더라고요. 진짜 뭐 자세를 바꿀 수도 없고 제가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고관절이 많이 필요했나? 뭐 당연히. 네. 그래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술 받았더니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새벽 3 시부터 증상이 생겨서 시술을 받기 전에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시술을 딱 받으니까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무게가 고관절에 닿으면 이 고관절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못 걷는 일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참 좋은 의사를 만나면 다시 하루 만에 또 걸을 수 있구나.' 뭐 고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 아유 진짜 말이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날은 되게 황당했어요. 딱 정말 새벽 3 시에 잠이 깼는데 너무 아파서 못 걷겠는 거. 발을 딱 디뎠는데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네. 예.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오늘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너무 후회할 일 없도록 지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인제 우리 저희 인제 동료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본인도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에 인제 의사가 "아유 교수님 나이는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나이가 뭐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꺼벙 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다고. 네 혹시 늦게 들어오셔서 앞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영도 님께는 항상 담당해 주시는 PD님한테도 다 이렇게 인사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네. 오영도 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이거 준비를 못해 가지고 캔슬한 거 아니었습니다. 예 한 달 전에 준비해 놓은 거 치료해도 골밀도가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제 간혹 제가 겪기도 하고 저한테 답답해서 들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 많은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흔한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제가 흔하게 보는 건요. 골밀도 측정기가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을 많이 보냐면 인제 저한테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근데 인제 이분이 1 년마다 골밀도 검사를 하는데 아직 1 년이 되지는 않았는데 나의 골밀도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냥 근처 또 작은 병원에 가서 골밀도 검사를 해 봅니다. 같은 병원에서는 1년 안에 골밀도 검사를 못 하는데 병원이 바뀌면 또 의료보험이 돼요. 그래서 해 봅니다. 했더니 거기서 확 떨어진 걸로 나왔잖아요. 그럼 막 놀라 갖고 저한테 들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죠. 기계가 다르면 비교를 할 수가 없고 당연히 병원이 달라도 비교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측정하는 위치가 달라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본인이 이 팔목에서도 골밀도 검사를 하거든요. 팔목에서 했더니
무지 나쁘게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 병원을 샜는데 골밀도가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고. 위치가 다르면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같은 기계에서 같은 위치에 쟀을 때, 그리고 사실은 측정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일 때 그렇게 측정한 거를 비교를 해야지, 측정하는 사람이 달라도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 같은 병원에서도 흔히 보는 게 인제 검진에도 골밀도 기계가 있고 외래에서 사용하는 골밀도 기계가 있잖아요. 요렇게 달라도 비교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같은 병원에서 기종이 같으면 쪼끔 차이가 덜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제 기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지도 있고 홀로직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기계가 다르면 이 기계에서 잰 거를 이 기계로 재고 난 다음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같은 병원에서 같은 기계로 이왕이면 같은 사람이 잰 걸 가지고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다르면 비교 못 한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좋아졌는데 기계가 달라져서 나빠진 걸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흔히 보는 건데, 골밀도 검사 간격이 굉장히 짧은 경우에도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골밀도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골밀도가 최소한 3 내지 5% 정도는 좋아지거나 나빠져야 '아 이분의 골밀도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보통 골밀도가 나빠지는 게 1 내지 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 년마다 측정을 한 거는 1년 뒤에 측정을 했는데 이분의 골밀도가 좋게 나다 나빠졌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좋아졌다 나빠졌다고 할 수는 없고, 한 2년 정도 1년 뒤에 측정하고 2년 뒤에 측정한 트렌드를 봐서 좋아졌다 나빠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골밀도 검사가 이 변화를 잡아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제 골밀도 검사와 함께 골프지자 검사를 같이 해서 '이분이 골밀도가 좋아지고 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유의 변화값, 그러니까 골밀도에서 이 정도는 변화를 해야다. '아 이거 진짜 변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3 내지 5% 정도는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1 년마다 골밀도 검사를 해야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1년 전에 검사를 하고 1년 뒤에 검사를 안 하고 어떤 처방을 내면 제가 삭감을 당해요, 저희 병원이. 그래서 꼭 1 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이 1 년이라는 간격은 실제로 골밀도 변화를 보기에는 충분한 간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AAC 미국 임상 내분비학회에서는 1-2 년마다 한 번씩 해라. 그리고 1 년이라고 규정하지 않았고요. 국제 골밀도학회는 1 년마다, 미국 내분비학회는 1년 내지 3 년마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심평원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국내 권고인 국내 심평원의 기준이 1 년마다 한 번씩 하면서 이분의 골밀도를 평가를 하고, 실제로 보험 청구를 할 때 이 덱사 수치, 골밀도 검사 수치를 같이 올려야 보험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쪼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인제 한참 키가 많이 자랄 때 1 년에 12 센티가 자랐어요, 제 키가. 근데 12 센티면 1년 전에 저를 본 분은 1년 뒤에 저를 보고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이 컸어?' 하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6 개월 뒤에 봤어요. 6 개월 전에 보고 6 개월 뒤에 봤으면 '아 좀 커졌나 보다.' 하겠어요. 그쵸? 그런데 한 달 전에 보고 한 달 뒤에 봤어요. 그러면 제가 1 년에 12 센티가 커져도 사실 한 달 뒤에 봐서는 많이 키가 커졌는지 알 수가 없죠. 딱 그 원리입니다. 이 골밀도가 나빠지고 좋아져도 이 측정할 수 있는 이 오차 간격 이상으로 커져야 좋아졌다 나빠졌다고 할 수 있지, 그 안에서 검사를 하면 리얼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 년마다 한 번 하고는 있지만 이 1 년도 실제로는 골밀도 검사 기계의 한계, 측정 한계에 비하면 짧은 간격이고, 실제로는 1.5 년에서 2 년마다는 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윤희 님도 4 학년 때 12 센티 컸다고. 저는 한 번 12 센티 크고 그다음에도 12 센티 큰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할프로 컸어요. 그다음에 6 센티 크고 3 센티 크고 1.5 센티 크고 이렇게 키가 크더라고요. 참 그때 제가 생각해도 제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키가 크느라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를 맞는 거든 먹는 약이든 투약 간격을 지켜야 되는데 주사를 잘 따박따박 시점에 맞춰서 안 오시거나 주사는 어차피 병원에 오면은 의사가 오더를 하면 주사실에서 맞으니까 반강제로 맞게 되는데 집에서 내가 먹어야 되는 경구 비스포스포네이트나 경구 썸이라 그래서 선택적 여성 호르몬 수용제 차단제 이 약은 본인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 먹는 거죠.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는요. 이게 흡수율이 어마무지 낮아 가지고 100을 먹으면 1% 정도만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딴 거랑 같이 위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흡수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음식이랑 같이 먹거나 또는 흡수를 저해시키는 약물이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약이 잘 흡수가 안 돼서 결국 그러니까 효과가 안 나게 돼서 골밀도가 안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약이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이랑 먹고 30분 내지 1 시간 동안은 다른 걸 먹으면 안 되고 수그려도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귀찮아서 또는 바빠서 빼먹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그렇게 되면은 의사가 아무리 약 처방을 해 줘도 환자분이 생각했던 것만큼 골밀도가 올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음식이랑 같이 먹어도 되는 약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음식이랑 먹어도 되는 거지만 물 한 컵이랑 가득 먹고 그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수그리거나 엎드리면 안 되는 요런 것들을 귀찮으면 계속 남아 있어서 사실 먹기가 쉽지는 않은 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인제 많이 보는 게 칼슘 비타민 D는 치료제가 아니라 뼈 영양제인데 칼슘 비타민 D만 먹으면서 이게 치료제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칼테오도 있고 저는 이제 디카맥스 많이 쓰고 카비드를 많이 쓰시기도 하고 엄청 이 제제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원더칼슘을 많이 썼고 그러면서 요거를 드시고는 와서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골밀도가 떨어지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골다공증 치료를 했는데 왜 뼈가 나빠지느냐."고. 이거는 치료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뼈 영양제를 드신 거지 골다공증 치료를 한 건 아니니까 당연히 내가 1 년마다 나빠지는 속도만큼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는 골밀도가 떨어지는 속도를 천천히 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영양제라도 드시는 게 좋지만 적응증이 된다면 당연히 치료제도 드시고 뼈 영양제도 드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비싸게 약을 썼는데 그리고 고생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어 뼈를 만드는 구성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 먹어 주지 않으면 골다공증 치료제는 집을 짓는 연장인 거고요. 우리가 벽돌도 있고 시멘트도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그 벽돌에 해당되는 게 영양소, 우리가 먹는 영양소입니다. 어떤 거가 해당되는지 보면은 뼈는 보면은 3분의 2가 칼슘이랑 인이에요. 근데 이는 대부분의 음식물에서 인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잉의 우려가 많아요, 콩팥이 나쁜 분한테는. 근데 칼슘은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이 많지가 않아요. 고칼슘 식품이라는 게 대부분 유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칼슘이 강화된 두유 같은 것들이거든요. 뭐 채소 같은 거에도 들어는 있는데 채소에 들어 있는 칼슘은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을 제외한 대부분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재료들이 있어야 내가 골다공증 치료제를 먹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데 치료제만 낼름 먹고 이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넣어 주지 않으면은 당연히 뼈가 잘 만들어지지 않겠죠. 네. 그래서 비싸게 내가 힘들게 치료를 할 때 꼭 해야 되는 거 콜라겐인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충분히 해 주시고 이는 모든 음식에 거의 다 들어 있으니까 칼슘도 제대로 채워서 드시는 걸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뼈 하면 네 윤희 님께서 "인이 현미에도 많아서 놀랐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인제 현미 먹으라 그러면 현미 굉장히 먹기 힘들잖아요. 일단 비싸요. 그리고 해 놓으면 밥이 오래 안 가요. 백미는 한 3일 정도 둬도 먹을 만한데 잡곡밥은 해 놓으면 당장 먹지 않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장이 나빠지면은요 인이 많은 음식을 드시지 못하면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어우 저 정말 고소한 잡
꼭 좀 먹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미를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먹고 있지만 또 어떤 질환에 걸리면 현미를 먹고 싶은데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질환들도 있어요. 그래서 뼈의 구성 성분인 물, 콜라겐, 무기질은 넣어 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쓰여져는 있지는 않지만 뼈 하면 항상 떠오르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요? 비타민 D죠. 그럼 비타민 D는 아니 여기 보면 뼈의 구성 성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먹으라 그러냐면 우리가 먹은 칼슘을 흡수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제 소변에서 칼슘이 새 나가면 그걸 또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안 드시게 되면은 혈액의 비타민 D가 줄어들게 되면 장에서 칼슘을 덜 흡수를 하고 콩팥에서 빠져나간 칼슘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소변으로 나가는 칼슘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혈액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혈액의 칼슘 농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 세포가 수축을 하는데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얘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무슨 일을 하냐면 부갑상선 호르몬을 증가를 시켜서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뼈에서 칼슘을 빼옵니다. 그래서 혈액의 칼슘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얘는 떨어지면 뼈는 약간 흡수가 돼도 크게 사는데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혈액의 칼슘은 금세 쪼끔만 떨어져도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와서 혈액으로 보내기 때문에 뼈가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양소이기는 하지만 요렇게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음식으로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은 영양제로 드셔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체중이 빠지는 경우인데 제 외래에 골다공증 치료하시는 분들은 다 정말 마른 분들이 오세요. 체중이 어느 정도 내가 움직일 때 무게를 뼈에서 자극을 해 줘야지 뼈가 튼튼해지고요. 그런데 내가 체중이 빠지게 되면은 뼈로 가는 자극이 줄어들게 되죠. 내 무게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뼈가 더 이상 뭐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할 일도 없는데 뭐하러 뼈를 만들어.' 하면서 뼈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빠지게 되면은 근육이 줄어드는데 근육이 이렇게 인대에 붙어 있잖아요. 인대를 통해서 뼈에 붙어 있어서 근육이 수축할 때 그 인대가 뼈를 계속 자극을 해요.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인대를 거쳐서 뼈에 가는 자극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체중이 빠지게 되면은 뼈로 가는 자극이 줄어들어서 뼈가 나빠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아까 뼈의 재료가 칼슘과 인과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체중이 빠질 때는 대부분 덜 먹죠. 덜 먹으니까 뼈의 재료가 되는 영양소들도 덜 먹게 돼서 또 체중이 빠지면은 뼈가 빠집니다. 그게 실제로 이게 제가 이제 환자분을 보고 논문을 봐도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서 체중이 늘면 뼈가 더 팍팍팍팍 늘어요.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서 아무리 비싼 약을 써도 살이 빠져서 오시면은 그 비싼 약만큼 또는 내가 고생해서 먹은 것만큼 효과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뼈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저체중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서 체중을 좀 늘리기를 제가 항상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체중이 빠지면 치료를 해도 뼈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요게 중요한 내용인데 골다공증 약이 강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약한 약이 있고 강한 약이 있고 뭐 약하다 강하다라는 거는 골밀도를 빨리 많이 올리느냐 요런 얘기예요. 부작용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강한 약은 골밀도를 빨리 많이 올리는 약이고 약한 약은 골밀도를 좀 천천히 올리는 그런 약인 건데 내 뼈가 사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좋아지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육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노화 현상에 의해서 거의 1 년에 1%씩 빠집니다. 1% 이상씩 빠지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이 약이 내가 빠지는 속도보다 더 효과가 좋으면 내가 1년 뒤에 검사를 해서 골밀도 검사를 하면 골밀도가 좋아지겠지만 이게 약한 약이라서 나는 뼈가 1 년에 2%가 빠지는데 이 약은 1 년에 1% 뿐이 못 올리는 약을 쓴다면 당연히 치료를 해도 뼈가 빠지겠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가 약해서 천천히 올리는 약이라서
근데 나는 골밀도가 빨리 빠지고 있는 그런 경우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골밀도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제 이런 경우에는 약을 바꿔 줘야 되죠, 센 약으로 더. 여성의 골밀도 변화를 보면 30-40 대의 피크에 이르다가 40 세부터 이제 갱년기 살짝 시작하잖아요. 이때 떨어지고 갱년기가 딱 오고 난 50 세부터 우르르 우수수, 저는 이제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빠지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수수 빠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남은 생애 기간 동안 천천히 빠져요. 요렇게 변화를 하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폐경하고 난 다음에 그 5 년 10 년은 뭐 1 년에 2-3% 가 빠져요. 그다음에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1 년에 한 0.5 에서 1% 정도가 빠져요. 그래서 초기 폐경에서 골밀도가 우수수 빠지고 있을 때 약한 약을 주면은 뭐 유지 정도 하거나 아니면 약을 썼는데도 살짝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약이 얼마나 강한가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치료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골밀도가 얼마나 변화를 나 보면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이베니티라는 고령성 촉진제는 얼마를 올려요? 거의 10%를 넘게 올리는 거고 부가수선 호르몬은 여기 보시면 한 4-5% 정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고령성 촉진제라서 골밀도를 아주 단기간에 많이 올리죠. 보통 여성분들이 아무리 많이 뼈가 빠져도 1 년에 뭐 4%가 빠지는 일은 없어요. 그다음에 강한 약이 졸렌산, 비스포스포네이틴 중에서 1 년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거. 얘가 한 2% 이상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사맥스 먹는 약이 2% 쪼끔 안 되게 올리는 거고 악토넬은 쪼끔 덜 올리고 썸 약한 애 에비스타 얘는 쪼끔 덜 올리죠. 그래서 내가 빠지는 속도랑 이 골밀도를 올리는 이 약이 가진 능력을 비교를 했을 때 내 빠지는 속도가 더 높으면 내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약을 쪼끔 더 다음 단위로 센 약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게 정말 중요한데 골밀도를 낮추는 약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그 유명한 스테로이드는 3 개월 정도 먹으면 진짜 골밀도 왜 제가 1 년에 한 3 내지 5% 정도는 골밀도가 좋아지거나 나빠져야지 골다공증 기계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이상으로 더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중에서 특히 경구 스테로이드 요거는 뭐 쪼끔만 먹어도 엄청 나빠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즘 유방암 환자분들이 많고 유방암 치료 끝나고 난 다음에 여성 호르몬을 줄이는 약들을 쓰죠. 흔하게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약을 쓰는데 뭐 굉장히 종류는 많아요. 그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을 쭉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있어야 뼈가 좋은데 있는 여성 호르몬까지 다 기능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하면서 호르몬 치료하는 경우에는 뼈가 많이 빠져서 요런 경우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알아서 골밀도 검사를 하고 인제 칼슘 비타민 D도 드리고 필요하면 약도 쓰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탄목시패에는 재밌는 게 인제 갱년기 이전에 여성이 쓸 때는 뼈가 나빠지는데 갱년기 이후에 쓸 때는 뼈가에 쪼끔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고거는 주시는 분과 상의하면 될 것 같고 갑상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암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갑상선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갑상선이 자극이 되면 재발을 하니까 재발하지 못하도록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넣어 줘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 가지고 호르몬을 드셨을 때는 딱 정상 수준만 맞추도록 갑상선 신시로이드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암 치료하고 난 다음에 과량의 신시로이드를 쓸 때는 내 몸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 상태가 되거든요. 이럴 때는 또 뼈가 빠집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뼈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경령제 여기에는 우리가 인제 많이 사용하는 아주 전통적인 경령제가 다 들어 있는데 카바마제핀, 페나이토닌, 페노바비탈, 발프록산 이런 게 있고 이제 요런 약들을 또 이제 신경통 있을 때도 많이 써서 고렇게 해서 쓰게 되는 경우들이고 면역 억제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치료할 때 호르몬 작용제 기량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요때 사용한 약들도 골밀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은근히 인제 B형 간염 바이러스 복균인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항바이러스제를 쓰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리어드도 많이 쓰시고 헵세라도 많이 쓰는데 요런 것도 골밀도를 낮출 수 있는 약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어 그 약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쓰고 필요하면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 또 그 약 중에서도 뼈를 쪼끔 더 나쁘게 하는 약들이 있고 쪼끔 덜 나쁘게 하는 약들이 있는데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병욱 님이 올려주신 게 있어서 마운자로 얘기하셔 갖고 잠깐 얘기를 하면 당연히 마운자로를 써서 마운자로는 살이 엄청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뼈가 같이 빠집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면은요. 그래서 그것도 체중 저하라는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뼈를 나쁘게 하는 약이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어 골다공증 치료를 할때 뭐 소변도 받고 혈액 검사도 하면 "아유 왜 이렇게 많이 검사하느냐."고 얘기하시는데 꼭 해야 되는 검사들이 진료 지침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분이 골다공증이 될 때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이 되고 폐경이 돼서 골다공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질환이 생겨서 골다공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질환이 생겨서 골다공증이 되는 경우는 골다공증 치료를 해도 이 질환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골밀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막 치료하고 있는데 떨어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혹시 그런 질환이 없는지를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들을 바로 여러분이 골다공증 검사를 하러 가면은 받게 되는 그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은 경우, 높은 경우 뼈가 빨리 빠지고요. 부갑상선 기능이 항진돼 있어도 뼈에서 칼슘을 빼오기 때문에 뼈가 나빠집니다. 쿠싱 증후군은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가 많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빠지고요. 그다음에 콩팥이 안 좋은 경우 그다음에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뭐 별다른 증상이 없어 모르다가 뼈가 나빠서 병원에 가 갖고 검사하면 알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골수에 암이 생긴 다발성 골수종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약제들 이런 약제들이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질병입니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언제 우리를 화성에다 데려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가끔 사이언스에 관련된 잡지나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우주인이 우주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뼈가 많이 늙어서 온다."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은 이 지구상에서 1년 있는 것만큼 뼈가 늙어서 골밀도가 떨어져서 오게 돼요. 그 이유는 우주는 무중력이기 때문에 뼈에 가는 자극이 없고 그러다 보니 뼈가 내가 골밀도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볼의 파괴 속도가 높아지면서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과 운동을 해서 뼈를 자극을 해야 골밀도가 좋아집니다. 근데 저도 환자를 보면 열심히 운동하고 오시는 분들은 불당증 치료를 하면서 뼈가 제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좋아져서 오세요.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체중 부하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인데 위아래로 힘을 주는 운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이라든가 실내 사이클은 체중 부하 운동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저항 운동, 뭐 쉽게 얘기하면 근력 운동 얘기하는 거고 요거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해 주셔야 되는 게 균형 운동. 그러니까 한쪽 발로 서 있는 게 대표적이죠. 눈 감고 균형 잡는 거. 요 낙상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거 한 달 전에 준비한 거를 오늘이야 드디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자 그간 올려주신 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약 계속 복용해도 되나요? 골밀도가 많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골다공증 약을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약을 끊을 수 있는 휴약기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언저리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약과 약을 바꿔가면서 보통 평생을 드시게 되세요. 이유는 내가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서 내가 나이가 들기 때문에 내 뼈는 또 나빠지기 때문이죠. 사실 작년 올해 골밀도가 똑같았다고 해도 이 약이 1 내지 2% 정도는 효과를 낸 거거든요. 나이 나빠지는 나이에 나빠지지 않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복용해도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부작용을 걱정하셔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골절도 어마무지 큰 부작용이기 때문에
복용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복용해야죠. 복용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고관절 골절 뭐 손목 이런 거는 잠깐 불편하고 말지만 고관절 골절은 내가 인디펜던트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게 되는 골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망률도 어마무지 높아지는 골절이라서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척추 골절도 구부러지게 하니까 셀프 에스템 자존감을 엄청 떨어뜨리게 되죠. 그다음에 실버선 님께서 "먹는 약보다 6 개월 주사나 1년 주사가 더 효과가 좋은 건가요? 약을 잘 챙겨 먹기 힘든 사람은 처음부터 주사가 나을까요?" 주사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약을 잘 못 먹는 분은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먹는 약보다는 주사제가 훨씬 더 강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더 많은 골밀도를 올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정말 내가 먹는 약을 못 먹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먹는 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 낮은 골밀도다 그러면은 보통 처음부터 주사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승환 님께서는 마른 체형이라 그런지 골밀도가 계속 낮게 나옵니다. 살이 너무 없거나 단백질을 적게 먹는 것도 골다공증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뼈의 4분의 1은 단백질이고 뼈의 3분의 1은 칼슘이랑 인이에요. 그러니까 칼슘을 충분히 먹고 단백질을 평상시에 먹는 분들이 뼈가 좋아요. 그리고 마른 분들이 사실 이 두 가지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요런 분들은 단백질도 좀 드시고 칼슘도 제 드시는데 사실 마른 분들은 단백질, 칼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합 영양제 좀 드시고 식사도 하루에 3번 충분히 드시고 한두 번 정도 간식도 하셔야지 골다공증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면 "아우 당 올라가는데 어떡해요? 콜레스테롤 올라가는데 어떡해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고 정도 분들은 대부분 60이 훨씬 넘으신 분들인 경우가 많아서 고 정도에서 당 좀 올라가는 거 걱정을 해 가지고 저체중으로 계속 두는 거는 저체중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위험 결국은 사망률을 높이거든요. 그걸 생각했을 때는 쪼끔 혈당이 올라가고 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도 뭐 약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좀 저는 체중을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 선생님께서 쪼끔 체중을 늘리시면은 골다공증이 훨씬 더 치료가 효과가 잘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아까 약이 약한 건 아닌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윤경 님께서 "비타민 D가 17 이라서 결핍이네요. 에스터몰에서 하루에 비타민 D 3,000 IU를 복용했더니 지금은 47이 나왔어요." 아이 계속 3,000 드시면 50이 넘어가서 50이 우리가 어퍼 리미트예요. 보통 30에서 50이 좋고 넓게 보면 20에서 60이거든요. 근데 골다공증 치료할 때는 30을 넘게 하려고 제가 하고 있고요. 보통 치료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20에서 60 정도 유지하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드시면 과잉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3,000 정도 드시는 분이라면 일 주일에 2알 정도 드시는 걸로 낮춰서 그러니까 하루에 1,000 정도를 낮춰서 복용해야 될 때입니다. 계속 드시면 과잉이 되시니깐요. 딤드 님께서 "저는 걷기를 매일 하는데 골밀도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골다공증은 걷기만으로 근력 어렵냐고." 골다공증이 운동으로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내 치료약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하고 내 골밀도 저하가 좀 덜 저하되는 거지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젊은 분 아니고 좀 어느 정도 갱년기를 넘어선 분이라면 약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마른 분들이 유산소를 너무 많이 하면 살이 너무 빠집니다. 그래서 뼈가 더 나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걷기를 줄이고 근력 운동 걷기는 하루 30 분이면 충분하시거든요. 그래서 걷기를 줄이고 근력 운동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당연히 뼈가 나쁘다면 치료를 하셔야지 걷기로는 오히려 골밀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근력 운동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손 선생님께서 6 개월마다 프롤리아를 맞고 계신데 근데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얼마 동안 맞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대로라면 제가 오늘 얘기했던 1 번서부터 네 제가 오늘 몇 꼭지를 했죠? 잠깐 볼게요. 10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는지 사실 요즘에 인제 비언디를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AI가 동영상 예약을 엄청 잘해 주고
비욘디를 꽤 많이 듣습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올리신 거를 설거지하면서 듣고 청소하면서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하는데 보통 1.5 배에서 1.75 배속까지는 들을 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실시간을 안 듣고 그냥 서머리 된 걸 보거나 아니면 배속해서 보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손수연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해 줘요. 유튜브 이런 데서 밑에 동영상을 요약해 줘 이렇게 하면 해서 그거 보시고 내가 요 10 개에 해당되는 거는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대부분은 내가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데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10개 안에 거의 다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제 생각에는 1년 만에 측정을 해 가지고 효과가 충분히 올라가는 게 안 나왔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병우 님께서 와이프가 사모님께서 마흔자루를 맞고 싶어 하는데 부작용 중 골밀도 저하가 살이 빠지면서 마흔자루의 부작용이 아니고요. 마흔자루로 살 안 빠지면은 골밀도 안 떨어집니다. 살이 빠지는 모든 부는 골밀도가 같이 빠져요. 살이 빠지면서 영양 상태도 안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이 빠지면서 나한테 가는 부하가 줄어들고 내 뼈로 가는 부하가 줄어들고 살이 빠지면서 같이 근육이 빠져서 그래서 망설인다고. 장모님이 골다공증이 있으시고 와이프가 아직 증상은 없는데 뼈가 워낙 얇은 사람입니다. 마흔자루는 안 맞는 게 나을까요? 이게 사모님이 얼마나 통통하시냐에 따라 다르죠. 사모님께서 어 비만, 고도 비만이 있으시고 젊으시고 이 질환으로 인해서는 어떤 질환 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있으시면은 당연히 맞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런데 요 인디케이션이 될 만큼 통통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당연히 안 맞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모님께서 이 인디케이션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결정 요인인 것 같고요. 뼈는 유전이라서 부모님한테 반 이상 유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골다공증 치료를 하러 병원을 오시면 내 골정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집안 식구들이 부러진 건 없느냐고 같이 물어보는 이유가 뼈가 유전성이 굉장히 강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167에 60 킬로면 세상에 무슨 저렇게 날씬하신 분한테 마흔자루예요. 사모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이거 처방도 안 해 줘요. 처방해 주면 나쁜 의사입니다. 60 나누기 1.67은 나누기 1.67은 아이고 이분은요 완전 정상이세요. 이 처방도 웬만한 데서는 안 해줄 겁니다. 뭐 야매로 처방해 주는데 가서 해야죠. 그래서 50 대시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이거는 아마 처방도 안 해줄 거예요. 인디케이션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운동하시고 뼈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또 살이 빠져요 저절로. 김밥 최고님께서 하루에 커피를 3-4잔 마시는데 골밀도에 안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카페인을 줄이는 것만으로 골다공증 치료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뼈가 나빠지는 게 줄어들 수는 있죠. 보통 3-4 잔은 많고요. 2-3잔 정도까지가 적절한 카페인 섭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카페인이 소변으로 칼슘을 배설시켜서 그런 거라서 걱정이 되신다면 커피를 드실 때 우유를 타 갖고 라떼 형식으로 드시면 커피의 카페인이 뼈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약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우유랑 같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잔수를 쪼끔 줄이면 더 좋겠다. 3-4 잔이 아니고 2-3 잔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홍은혜 님이 아르미덱스 먹고 있어서 디카맥스 예 좋습니다. 계단 걷기가 평지 걷기보다는 유산소와 근력이 같이 되는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보통은 50 층은 넘게 걸어야 의미 있는 양이라서 그렇게 걷기는 좀 되게 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계단 걷기도 해 주고 더 좋으려면 사실 계단 걷기가 유산소 운동치고는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대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을 같이 해 주시는 거를 더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걷기보다는 훨씬 낫지만 '근력 운동을 완전히 대신하기는 어렵다.' 요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JK 님께서 "어릴 때 저체중이었고 아토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으면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 위험이 더 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은 아토피에 좋은 약이 많은데 옛날에는 스테로이드를 바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되게 굉장히 많이 나빠졌을 땐 먹기도 하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인제 나이가 드시면은 골다공증 위험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은 아토피의 약들이 스테로이드가 아닌 좋은 약들이 많이 있는데 또 JK 님이 어느 정도 연배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연배라면 어렸을 때 스테로이드 많이 쓰셨을 거거든요. 위험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 매년 열심히 하시고 칼슘, 비타민 D 잘 챙겨서 드시고 제가 뼈에 좋은 영양소도 설명드렸죠. 그거 좀 챙겨서 드시고 또 적절한 시점에서는 치료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손 하우스 님께서 골밀도 수치가 계속 낮게 나오면 평생 골다공증 약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치료를 멈출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한데 보통 저희가 인제 골다공증에서 치료를 시작해서 골밀도가 마이너스 2.0, 2.5부터 골다공증이잖아요. 2.5 보다 숫자가 큰 거. 치료를 해서 2.0 정도 안정적으로 가면 골다공증 약을 끊어 봅니다. 끊거나 이제 끊을 준비를 하죠. 근데 처음에 시작한 골밀도가 막 3, 3.5, 4 이런 분들은 2.0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또 나이가 들어서 나빠지는 게 서로 상쇄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인제 골다공증 치료를 할 때 골밀도가 2.5 언저리에 있었던 분들은 쭉 몰려서 약간 끊을 수 있는 휴학기를 가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치료를 시작한 골밀도가 많이 나쁘다면 고거 쪼끔 불가능하다 요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JK 님께서 골밀도 관점에서 보면 젊을 때 비만으로 유지하는 게 더 좋은가요? 젊을 때가 아니고요. 젊었을 때는 정상 체중이 가장 좋고요. 이제 보기 좋으려면 인제 아가씨들은 저체중을 원하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실 살짝 살이 찌잖아요. 65에서 70대 넘어가면은 약간 과체중에서 비만 사이가 가장 사망률이 낮은 체중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비만으로 유지하면은 젊었을 때의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심장병, 암 발생이 다 높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 효과가 좀 낮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정상 체중이 좋고 나이가 들어서 70세 이상,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되면은 그때는 약간 통통한 게 가장 사망률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행복기쁨님께서 임플란트 식립 과정이 아니고 식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골다공증 약 복용하면 화학 괴사까지는 아니어도 화학골이 물러지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째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임플란트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골다공증 치료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임플란트 몇 개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거든요, 치료하기 전에. 그래서 그게 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여기도 뼈고 고관절도 뼈고 손목도 다 뼈잖아요. 손목뼈 안 좋고 척추뼈 안 좋은 분이 여기 뼈 좋겠어요? 다 뼈는 같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 안 좋은 상태에서 골흡수 억제제를 인제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브루스 억제제를 쓰게 되면은 악골 괴사의 위험도는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사실 부러져도 엄청 무섭습니다. 네. 치료 인디케이션이 되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죠. 희망하늘 님께서 신시로이드를 복용 중인데 골 감소증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느냐고. 신시로이드가 음 고용량으로 들어가서 내 현재 상태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상태가 아니고 그냥 내 정상 갑상선 기능에 맞춰진 상태라면 이것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안 쓰시면 그것도 또 동맥경화 빨라지게 하고 노화를 빨라지게 하니까 열심히 드시면 되고 골 감소증은 그 골 감소증대로 따로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골 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도 어떤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칼슘, 비타민 D, 운동, 식사요법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고거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치료를 보험이 안 돼도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되는 칼슘, 비타민 D, 운동, 식사요법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돈 님께서 골다공증인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저체중 나와서 많이 먹어서 일부러 몸무게를 4kg 늘렸어요. 이제 먹는 것 많이 먹어야 기운이 나요. 그렇죠. 나이가 드실수록 한 끼만 안 먹어도 축납니다. 그리고 '오늘 놓친 한 끼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또 제 생각이기도 해요.
젊었을 때는 한 끼 안 먹어도 다음에 채워지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냥 그게 축납니다. 근손실로 가요. 그다음에 시나브로 님께서 올 4월 초에 3 회차 프롤리아를 맞고 10 월에 맞을 예정인데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안정적으로 치과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요거는 사실은 그 치과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드리면 시나브로 님의 치과 선생님한테 소견서를 받으세요. 무슨 치료를 할 거고 얼마 동안의 기간이 소요된다라는 소견서를 받아서 지금 프롤리아를 오더해 주시는 선생님한테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단문을 써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단문을 가져가셔 가지고 치과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치과 선생님 중에서는 막 그냥 무조건 치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부러지면은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러니까 부러질 위험도랑 치과 치료가 잘 안 될 위험도 사이에서 절충을 해야 되면 두 의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같은 병원에서 치료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베스트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을 시나브로 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소견서를 받아서 치료 계획을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소피아 와이즈 님께서 목 디스크 방사동 때문에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3회 맞았는데 골다공증 생길까 봐 겁납니다. 2개월 안에 3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 골다공증 보통 인제 이런 관절에 놓거나 그 관절낭에 놓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용량이에요. 그래서 그거 3회 맞았다고 골다공증이 생기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요 구석에 놔도 좀 몸에 퍼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경구로 3 개월 이상 먹었다, 이거는 엄청 큰 영향을 주지만 요렇게 잠깐 주사 3회 주사 맞는 게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을 크게 높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디스크가 더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막 신경 눌리면 나중에 팔다리 잘 못 쓰게 되면 큰일 나니까 치료 받으셔야죠. 네. 카르페디 엠님께서 2주 전부터 아침 공복으로 30분 꾸준히 걷고 아침은 계란, 사과, 땅콩부터 먹으니까 점심 저녁도 폭식을 안 하게 돼서 공복 운동 좋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과체중 조금 됐지만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빠지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더니 더 꾸준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인제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드신 분이라면, 근데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신 분이 뭐 사과, 계란, 땅콩부터 아침에 드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이가 인제 드신 분은 아침에 공복 운동 너무 많이 하시면 근육 나갑니다. 근데 인제 청년, 장년인 분들은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으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저렇게 내가 선호하는 뭔가를 루틴하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 남은 2 끼는 제대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손묵 님께서 여기까지 답드리고 클로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남자분이시고 신장 이식으로 켈코트란 스테로이드를 4년 반 먹고 있는데 골밀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스테로이드 용량을 모릅니다. 원래 근데 신장 이식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신장이 안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성 신장병이 이게 칼슘 대사에도 영향을 주고 인 대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 D 대사에도 영향을 줘서 사실은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쓰시는 약도 영향을 있지만, 수술하기 전, 그러니까 내가 뼈가 수술하기 전에도 뼈가 나빴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영향을 주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그냥 규칙적으로 1 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를 해서 쓸 수 있는 약들의 옵션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양에 대한 거에 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고, 신장 이식을 해야 한 그 원인이 되는 질환부터 뼈에는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사이에 시간이 진짜 꺼봉님 말씀처럼 빨리 갔네요. 네. 그래서 벌써 9시 45 분이 됐고, 뒤에서 또 희진 씨가 초대 가수 님까지
예 모셔 가지고 좋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시간도 많이 들어 주시고요. 또 오래간만에 왔더니 '많이 변해 있을까?' 걱정했는데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다 똑같이 윤희님 뭐 꺼벅님 다 들어와 주셨고 청설봉님, 영도님 다 들어와 주셔 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